네, 표창원의 뉴스 사이킥 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 한 자리에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주의 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종훈 평론가가 뽑아온 금주의 말 어떤 겁니까? 곧바로 시작하나요? 바로 가야죠. 네. 그럼 저도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오디오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김조인 어른이 선거판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이게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할 글을 또 연배도 됐잖아요. 예. 그래야지 그걸 자꾸 대선판을 내가 또 한다 그러고 킹메이커는요 한 번 하는 겁니다. 킹메이커가 직업처럼 매번 하고 나도 킹메이커 한번 해봤지만 킹메이커는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셨고 예. 우리 한 번 하는 거고 예. 또 킹메이커는 그 킹하고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아, 네네. 그래야 진정한 킹메이커지. 킹메이커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 사람 예.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의 목소리네요. 네, 예, 맞습니다. 역시 이제 요즘 거취가 늘 관심을 받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에서 가장 요즘 핫하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인물인데 네. 이재호 상임고문이 어제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킹메이커가 아니다. 아니다. 킹메이커는 한 번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매번 나오는 킹메이커가 어딨냐. 예. 이런 말로 이번 대선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려고 하는 것, 윤석열 전 캠프 선대위의 선대위원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 등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제가 이 말을 뽑아온 이유는 이 말이 지금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갈등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선대위 정권 다 주고 모시고 와야 된다. 사람도 이렇게 알아서 네, 뽑으시라 네. 그러고 이렇게 고를 수 있게. 그렇죠. 예. 정권 다 주고 원톱 선대위로 모셔야 된다. 예. 이런 목소리가 있고 아니다. 선대위를 특정인이 독점하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럴 수 없다. 또 이런 그런 목소리가 의견도.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음. 전자의 목소리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말하는 거고 예. 후자의 목소리는 아무래도 경선 과정에서 함께 고생했던 윤석열 캠프 인사들이 좀 많이 하는 말인데 예. 이 두 말 어떻게 보면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만큼 검증된 킹메이커가 어딨냐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 말하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무슨 킹메이커냐 기술자지. 이걸 어떻게 보면 이 김종인 위원장을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볼 방점을 것이냐. 두고 보느냐. 예.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이 이제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이봉우 연구원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최근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예. 그 윤석열 후보 측을 향해서 네. 그 자리 사냥꾼들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도 그렇죠. 하셨어요. 예.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렇죠. 함께 고생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약간 사실 내 자리를 위해서 자리 사냥꾼들을 치워라 이런 의미로도 읽혀질 수 있는데 이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선거를 이겨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생각보다 선거에서 잘 안 된 적도 있지만 승률이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은 또 영입을 해야 되겠다는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률 100%면요 무조건 다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호 고문이 아까 우리가 음성 파일을 통해서도 네. 들었습니다만은 매번 하는 킹메이커가 어딨냐. 그런데 정말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그렇지 원래 이제 민주당 쪽도 가셨었고 네. 그러니까 여야를 크게 가리지 여야 않으셨었어요. 정파 이런 거 가리지 않았죠. 네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처음 대선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던 게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때예요. 아하. 2007년부터 나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 지금 사진을 좀 올려놓을 텐데요. 이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택하고 지원했던 후보는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였습니다. 정동영 후보 연설할 때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옆에 서 있죠. 예.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을 볼 텐데요. 정동영 후보 옆에서 정동영 후보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이때가 정동영 후보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 자리였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그렇네요. 근데도 바로 옆에 있었고 손을 꼭 잡고 있을 정도로. 음. 근데 당시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통합민주신당에 입당하지는 또 않았어요. 입당을 하지 않고 지원만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아까 이제 승률 얘기를 하셨는데 저 선거는 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인지 2011년에는 예.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박근혜 후보. 네, 2011년에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의
비대위원으로 참가를 했고 예. 또 자연스럽게 이듬해인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 참여해서 경제민주화, 그 아하. 유명한 구호죠. 예.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집어넣음으로써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는데 즉 중도 표심을 공략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예. 뭐 또 박근혜 후보와는 귓속말을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에 가까워지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만들고 밀었던 이 경제민주화 공약이 소위 친박 인사들한테 좀 찬밥 신세가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대위는 친박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예. 그러면서 뒷전으로 자기 공약과 자기 의견이 밀려나는 모습을 보면서 대선 직전에 그냥 박근혜 후보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요.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택하면서 예.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선 선대위원장으로 나섭니다. 야, 정말 완전히 양극단을 이렇게 오가면서 어쨌든 정동영, 박근혜, 그리고 이제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예. 그렇게 이어지는데 또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제 당시 김정인 위원장이 민주당 점퍼 있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 열세라는 예상을 뒤집고 정말 대승으로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총선 끝나고 8월에 당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네. 이때 본인이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음. 그러면서 또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떠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때는 김정인 전 위원장 본인은 친문 세력에게 밀려났다. 그러니까 그러면 친박 세력한테 친박한테 밀려나고 예. 또 친문 세력에 예. 물러났다 이렇게 이 두 번의 경험이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의 정권을 달라, 인사권을 포함해서 다 정권을 달라라고 하는 배경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지금은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한 그 건가요? 중간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잘 그래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예. 김 전 위원장이 민주당 나와서 선택한 사람은 2017년 대선 직전에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맞네요. 생각이 나네요. 예. 당시 두 사람이 개혁 정부 구상을 공동으로 이제 만들자라고 네.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친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적극적인 모습도 보여줬는데, 예. 근데 안철수 후보가 대선을 졌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없었던 일 됐잖아요. 음.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봤지만 이제는 서로를 맹비난하는 그렇죠. 아주 서로 이렇게 약간 앉혀주는. 불구절천의 원수처럼 예. 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 그리고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총선 선대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비대위원장 거쳐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지금 선택한 상태죠. 이렇게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여야 옮겨 다니면은 예. 사실 좀 줏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김종인 전 그렇죠. 위원장이. 네. 예.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본인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그대로 말하면 국민에게 너무 죄송하고 사죄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예. 김 전 위원장이 2016년에 문재인 후보를 선택해서 민주당으로 갈 때 많은 기자들과 언론에서 물었습니다. 이거 좀 너무 이상하지 않냐?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 만들게 했던 사람이 예. 이제 반대편으로 가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죄가 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을 그 사죄의 뜻으로 선택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게 너무 송구하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 본인의 송구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난 2016년 3월 16일에 있었던 가lun클럽 토론회에서 했던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킹메이커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잠시 같이 들어보시죠. 킹메이커를 할 거냐 하는 얘기는 전 킹메이커는 지난 대선을 끝으로 더 이상 안 한다고 제가 지금 결심을 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킹메이커로서는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2016년에 킹메이커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선언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선대위 정권을 달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랬던 분이 왜 이렇게 바뀌셨을까요? 뭐 정치는 살아 있으니까요. 네, 생명. 그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봉우 연구원은 어떤 거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저는 검찰과 언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발언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저도 먼저 오디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청사 8층에서 출입기자단과 대치했습니다. 기자단은 대검 감찰부가 기자들과 소통하는 대변인 공용폰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고 답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전국 검사장들 교육을 위해 이동해야 한다며 기자단을 밀치면서 기자들이 총장을 겁박해 공무 수행을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들과 김호수 검찰총장, 그 검찰 출입 기자들하고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이고요. 예. 이른바 대검찰청 감찰부의 공수처 하청 감찰 논란과 관련해서 대검 기자단이 이례적으로 총장실까지 올라가서 예. 김호수 검찰총장과 갈등 대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10월 29일에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아서 포렌식을 했고요. 공용 휴대폰이라면 일단 기자들과 연락을 하는 휴대전화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감찰부에서 대검의 재산이니까 공용 휴대폰을 그렇죠. 포렌식을 한 것까지였으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 11월 5일에 공수처로 넘긴 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자단의 입장에서는 언론 취재가 주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그 대검 대변인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포렌식하더니 그거를 또 공수처에 넘겼다. 예. 이것은 검찰의 언론 사찰이다.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한 것이고요. 어제 저 대치 과정에서 음성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기자는 김호수 총장을 향해 총장식이나 됐으면서 남 탓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언론과 검찰의 관계에서 기자들 스스로, 기자들 본인만 민감한 것은 아니고요. 예. 대선 후보들도 굉장히 요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관련 발언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거의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핵심 세력은 권력자들이죠. 그 권력의 핵심은 역시 검찰 권력인 것이고 없는 제도 있게 만들고 있는 제도 덮고 그런 무소불리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들을 정상화하는 건 정말 중요한 과제고요. 또 한 가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부여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민주주의를 조작하는 특권으로 변질돼서 이 언론 개혁도 매우 심각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그 언론 개혁을 못한 피해를 아주 온몸으로 지금 받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피해를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다. 역시 이거는 이제 대장동 의혹 수사 관련된 언론 보도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검찰이 흘리고 있다는 불만을 직접 쓴 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1월 4일 SNS에 검찰이 시시콜콜 수사한 내용을 흘려서 나를 흠집내고 있다 이렇게 쓴 바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불만은요. 윤석열 후보에서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9월 8일에 고발사주 의혹이 초기에 보도가 되던 시절에 그때 이게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그렇죠. 정치 공작을 할 거면 인터넷 매체 말고 메이저 언론에 해라. 그때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가 처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언론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는데 근데 사실 그때 그 발언 다음에 바로 어떤 발언도 했냐면 검찰이 기자 여러분들 그 제보자 누군지 알지 않느냐. 근데 사실 제보자가 그때 안 나온 상황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언론에 이렇게 인터넷 매체 제보까지 했는데 검찰이 그 제보자를 공익 제보자로 만들어줬다. 이런 불만도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검찰과 언론과 뉴스버스라는 언론, 검찰 언론 이 제보자가 다 한 통속이다. 이런 불만을 드러냈던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 무엇보다도 출입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뭐 전에 이제 MBC PD수첩에서도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었고 계속해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좀 이 언론 쪽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누구 편이냐, 뭐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보게 되는 일선의 굵직굵직한 의혹 보도들을 보면요. 사실 검찰발에 너무 의존한 보도들, 특히 익명의 검찰에만 오로지 출처를 두고 있는 보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놈의 관계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처음에 들어봤던 그 공수처 하청 감찰 의혹 보도도 11월 7일에 처음 나온 걸 보면요. 주요 보도 내용이 전부 익명의 법조계, 익명의 검찰 출처로만 쓰여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것은 이것도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 특별히 유불리를 주는 게 아니라 고발 사주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 불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에게 불리한 내용도 검찰발로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검찰발 보도가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나 허유루 아나운서께서는 평소에 이런 보도를 보시면서 특별히 생각하신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출입처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김호수 총장 향해서 저는 충분히 뭐 기자들이 항의를 할 수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왜 기자들이 이걸로 항의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뭐 언론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부터 합니다.
불리한가 보구나. 자기한테 불리하게 하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생각을 네.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제 김호수 총장 사건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럼 수사 어떻게 해요? 아니 증거인 대검 대변인의 공용 폰을 그러니까 개인 폰도 아니잖아요. 개인 폰 대검의 아니잖아요. 소유죠. 대검 예. 소유물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공수처에 공수처는 뭐 민간 기구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늘 언론에서 얘기하잖아요. 칸막이 문화 없애야 된다면서요. 공직사회에. 예. 근데 공수처에 줬다고 해서 언론 사찰이라고 하면 아니 거기 뭐가 들었길래 언론 사찰이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뭔가 검찰과 언론의 긴장 관계가 나올 때마다 이게 특정 정치인들의 유불리가 아니라 기자나 언론 스스로의 이해관계 아니냐 혹시 예. 이런 의심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 보도 보면요. 검찰 안팎, 검찰 내부 이런 익명 소스, 예. 검찰이 뭐뭐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2중, 3중의 전원 형식의 문장들 너무 많다는 것. 심지어는 특정 후보에 유리한 보도까지 검찰발로 나간다는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언론이 특정 정치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 본인들이 뭔가 그 관성화된 것 아니냐. 그렇죠. 검찰에 의존하는 것이 이런 의심을 떨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그리고 그래서, 언론은 예. 스스로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나요? 언론은 마치 지금 보면 스스로 뭐 절대 건들 수 없는 성역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심을 떨쳐버리려면 검찰발 소스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계속 다른 취재 내용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면 언론 스스로가 제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보도가 바뀌면 가장 빠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봉우 연구원과 오늘도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